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3살의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코로나로 시국이 좋지 않을 때 일을 그만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 사연 채널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하고 기운을 냈습니다. 저도 남못지않게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다시 여행을 오가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일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즐거워요.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바빠졌지만 요즘에도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퇴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운전기사를 하시면서 남는 시간에는 트럭 운전도 하시고 틈틈이 막노동, 도배일도 하셨습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다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오직 저를 잘 키워주시고 싶은 마음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순간부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둘이 사는 게 저는 자연스러웠고 엄마를 그리워한 적이 없어요. 초등학생이 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난 왜 엄마가 없어? 애들 다 엄마 있다고 손들었는데 나만 못 들었어. 그게 엄마는 지금 천국에 가 있어. 그래서 우리 옆에는 없지만 우리 딸 은주 곁에서 항상 지켜주고 있을 거야. 아, 정말? 그렇구나.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물을 때면 어쩐지 기운이 축 떨어지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어머니에 대한 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9살 설 명절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갔던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간 시골이라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핀잔을 주셨고 그러다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쟤 하나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드냐? 너 새 장가 가라. 제가 있어서 장가 가기 힘들면 나한테 맡겨. 지 엄마 죽이고 태어난 애라 너도 재수 온 붙은 거 아니야. 엄마는... 아니 애 드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은주 덕분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진작에... 아휴 속상해. 그때 내가 끝까지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띵해졌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내 엄마가 왜 나 때문에 죽어요? 그러자 아버지 눈이 휘둥그레졌고 막을 새도 없이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타가 죽었으니까 네가 죽인 거지.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시애미가 지으라면 지을 것이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나와서는. 그렇게 비명 행사를 해버리고 다 지 엿보지 뭐. 할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셨고 그 길로 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아버지가 이런저런 걸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엄마를 죽이고 태어난 거구나. 은주야,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가 아빠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거야. 엄마는 원래 건강이 안 좋았어. 그럴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뿐이야. 그래도 나 안 낳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잖아. 그걸 알면서도 우리 은주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은주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신신당부를 했어. 아이 잘 키워달라고. 은주가 크면 이 말도 전해달라고 했어. 엄마가 옆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늘나라에서 지켜주겠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그때 처음 봤어요. 한동안은 모든 게 제 탓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엄마도 아빠도 이러고 있는 저를 보면 많이 속상하실 거라는 생각에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웃어요. 엄마는 우리가 그러길 바랄 거야. 나도 엄마 몫까지 열심히 행복하게 살래요. 그래, 우리 딸 은주. 역시 씩씩하다니까. 아버지는 워낙에 사람 좋은 분이라서
사기도 당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는 항상 월세집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며 저를 사랑하는지 다 알 수 있었으니까요. 중학교 시절 저는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이년은 애미도 없는 게 자존심을 세서. 야, 눈 안 깔아? 이런 년은 그냥 밟아줘야 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저를 타겟으로 잡아서 괴롭혔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으로 깡으로 그 괴롭힘을 이겨냈어요. 걔들이 원하는 대로 주눅 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중학교 1, 2학년 동안 저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던 애들도 학을 떼며 물러섰습니다. 애들의 괴롭힘보다 무서웠던 건 아버지가 제 곁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버지 얼굴이 피투성이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주머니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어요. 아빠,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제 물음에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같이 온 아줌마가 대신 대답해 줬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 회사 동료야. 버스 기사하고 있는데 너희 아빠가 술 취한 손님한테 맞았어. 그 못된 놈은 도망가 버렸어. 아버지는 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한 손님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운전대를 놓으면 위험해지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제 일이 아니라고 다 퇴근을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를 보시고 와주신 겁니다. 병원에 가자니깐 딸이 기다린다고 어찌나 고집을 피우던지. 명선씨, 이제 그만 가봐요. 고마웠어요. 가긴 어딜 가요. 내가 사온 연고랑 붕대로 임시방편 치료하고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내가 보건소에서도 일해봐서 이런 건 껌이야. 아주머니는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치료해 주셨고 저에게 농담도 던지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있으니까 어쩐지 집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든든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자주 아주머니의 안부를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명선 아줌마는 잘 지내셔? 뭐 잘 지내겠지. 그 여자도 참 사정이 딱해. 혈혈 단신 혼자서 고된 일은 다 하고. 왜? 아줌마는 가족이 없어? 그렇대. 아줌마한테 새엄마가 생겼는데 자기를 쫓아냈대. 그럼 아줌마한테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건 어때? 저는 그렇게 해맑게 물었고 아버지는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당시에 아줌마한테 호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모르게 이미 두 분이 만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와 쇼핑도 가고 고등학교 교복도 같이 고르러 다녔습니다. 상인분들이 저와 아주머니를 보며 모녀 사이라고 오해할 때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모녀가 똑 닮았네. 보기 좋아요. 우리 딸은 사춘기라서 나랑 다니려고 하지를 않는데. 저희 모녀 사이가 돈독하거든요. 저 닮아서 예쁘죠? 어메, 그려. 둘 다 이쁘네. 그 말을 들으면서 환하게 웃는 아줌마를 보면서 정말 내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대로 아버지는 그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줌마, 아니 새엄마는 저를 이전과 똑같이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고 난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 있는데 학교 교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다 듣지 못하고 엄마와 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괴롭혔던 새엄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다른 형제도 없어서 장례식을 마친 후에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몰랐지만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재산이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땅 부자에 건물과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딸 내쫓고 찾지도 않더니 돌아가신 후에나 뵙네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는 저의 새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새엄마는 그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고
저희는 갑자기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지만 점점 제가 부잣집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다니시던 버스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한량처럼 살아요. 당신도 나도 고생이 너무 많았어. 이 손가락에 굳은 살 좀 봐. 그럽시다. 명선씨. 명선씨 덕에 내가 호강하네. 고마워요.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은주 대학 보내놓고 그 다음부터 전국 여행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여행합시다. 좋지. 두 분의 대화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나도 여행 갈래. 그래, 우리 은주도 같이 가자. 그 전에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지금부터 못해줬던 거 다 해줄 거니까 일단 학원부터 다니자. 사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 전까지 제 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의 노고를 알았기에 대학을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주신다고 하니 저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저희 부모님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제주도 부산 쪽을 가시다가 그 후에는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시면 선물을 한아름 싸들고 오셔서 여행지에서의 일들을 저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많기는 이보다 더 사줄 수 있는데?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그래, 어찌나 재밌던지. 태국 음식들이 다 맛있더라. 그치 여보? 그러니까 네 엄마 소화제까지 먹어가면서 그 많은 음식을 다 먹더라. 당신도 잘 잡섰으면서 왜 이래? 은주야, 너 방학하면 우리 같이 유럽으로 여행 가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 그전에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여행을 다니시면서부터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저도 행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여행을 다니게 해줄 수 있는 여행사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대형 여행사에 취업을 해서 우선 일을 배웠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인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제 일에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문제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됐네요. 첫인상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그 남자의 부모가 무작정 저희 회사에 들이닥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떻게 보상할 거야? 내가 이 여행사 사기친다고 신문 방송에 다 까발릴 거야. 돈 내놔, 돈! 그러면서 배짜라고 회사 빌딩 입구에서 냅다 누워버렸습니다. 출근길에 와서 전 직원이 그 가족의 행패에 혀를 내둘렀어요. 다들 그냥 바쁘게 자기 볼 일을 보러 지나가는데 저는 무슨 사정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넌 뭐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우리 귀한 아들 돈을, 어? 우리 아들 의사야. 의사한테 사기를 쳐? 저 이 회사 직원입니다. 일단 무슨 사정인지 저한테 말씀해보세요. 그 가족 중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구구절절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환갑여행 보내드리려고 이 여행사 협력업체에 돈을 보냈는데 그 회사가 사기를 쳤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못 참는다고 여기까지 오셔서 죄송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무튼 저희 협력업체였다고 하니까 제가 알아봐서 회사에서 보상금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돌아가세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제 명함을 줬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까지 후회로 남아있어요. 저는 선의로 명함을 준 건데 그렇게 코가 깨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튼 그날 저녁부터 그 남자는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죄송했습니다. 아, 네, 그분이시구나. 제가 일단 회사에 말해뒀거든요. 상황 파악하시고 아마 보상해드릴 거예요. 예약금 보내신 그 회사가 아무래도 사기를 치고 나른 것 같네요.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은주 씨가 뭘 잘못하셨다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저기요. 제 번호 저장해 주세요. 제가 또 상담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이름은 김명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시작한 일이니 제가 마무리도 짓고 싶어서 저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뒀습니다. 회사에서 알아본 결과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회사가 한 달 전만 해도 저희 협력업체였고 그런 식으로 억대의 사기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일단 피해자들에게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해 주었습니다. 일이 다 해결되었는데 그 남자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씨, 저 김명호입니다. 아, 네. 보상금 다 받으셨죠? 덕분에 저희 부모님 베트남으로 여행 보내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은주씨한테 직접 여행 상품 소개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싶고요. 당시에 저는 그 남자가 저에게 수작을 부리는 거라고는 티끌만큼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저희 회사를 믿고 거래해주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로 오랬더니 일단 밥을 사주고 싶다며 자기가 일하는 병원 근처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이 제가 살던 집이랑 멀지 않아서 퇴근 후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정장 차림에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한껏 꾸몄더라고요. 은주씨, 여기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퇴근하고 방금 왔어요. 오늘은 환자가 좀 많아서. 아, 의사시라고 하셨죠? 무슨 과예요? 응급의학과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을 자주 마주하다 보니까 내 감정에 더 솔직하게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네? 저 은주 씨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랑 만나보실래요? 갑작스런 고백에 저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상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놀라셨나 보네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제 입으로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저 진짜 괜찮은 놈입니다. 자신감 넘치게 그렇게 외치는 사람을 보고 저는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자기 일에 대한 사명감도 남다르고 속이 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요구대로 베트남 여행 상품을 소개해주고 그 다음날 바로 저를 통해 여행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는 회사 상사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진급까지 하게 됐습니다. 피해 고객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도와줘서 다시 신임을 얻게 해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승진까지 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에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부담 없이 친구처럼 자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로 그 사람이 일하는 병원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은주씨, 와, 이 차 정말 좋은 차 아니에요? 전에도 타고 오시는 거 봤는데 은주씨 차예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차인데 제가 가끔 쓰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아직도 뚜벅이거든요. 운전면허 시험도 못 봤어요.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그러셨구나. 저 운전 잘해요. 저만 믿으세요. 은주씨,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멋있는 사람 같아요.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면 제가 아빠 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벤츠사의 SUV 차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남자가 그걸 보고 더 저에게 접근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친구처럼 만나다가 어느새 그 사람과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가 되고 나서부터는 저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은주야, 너 그 사람 멀리해야 돼. 왜? 나랑 친한 회사 동료인데? 나이도 같고. 내가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너한테 다른 의도로 접근하는 것 같아. 무슨 의도? 너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네가 돈 쓰지? 그리고 너희 집안에 대해서 자주 묻지 않아? 그건 그 친구가 사정이. 우리 은주 순진해서 어떡하냐. 그러다가 큰돈 빌려달라고 하고 입 싹 닦을 게 뻔하다.
내가 당해봐서 알아. 제 친한 동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저는 조금씩 그 사람의 말에 세뇌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인지 뭔지 그 인간이 경계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후에 정말 뒤통수를 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겪고부터는 남자친구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망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연애한 끝에 그 사람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이제 결혼하자. 너도 나 필요하고 나도 너 필요해. 그래, 명호씨. 나 명호씨 없으면 안 돼. 결혼하자. 제가 당시에 부모님과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여행 가실 때면 그 사람이 저를 집 바로 앞까지 데려다 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청혼을 받고 난 이후에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은주라고 했지? 내가 그때 행패 부려서 미안해. 은주씨 덕에 일도 잘 해결되고 정말 고마워. 이렇게 든든한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주 어깨춤이 절로 나온다니까. 당신도 그렇지? 예비 시모의 물음에 예비 시부도 동조했습니다.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외동아들 명호가 장가를 가긴 가려나 했더니 이렇게 귀한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럼 상견례는 언제 할까? 당장 이번 주에 하지 뭐. 예비 시모의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이 지금 뉴욕에 가 계시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세요. 그래? 그럼 화요일 저녁에 하자. 내가 레스토랑 예약해둘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예약해둘게요. 그럼 그럴래? 근데 부모님이 뭘 하시는데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셔? 부럽네. 어머님, 아버님도 여행 한번 가보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정말? 여행사 다니는 며느리 두니까 좋네. 너희 신혼여행 갈 때 우리도 따라갈까? 그 말을 하면서 웃는데 어쩐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제 눈치를 보더니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어머, 얘 놀라는 것 좀 봐. 설마 그러겠니? 나도 상식 있는 사람이야. 농담이야, 농담. 우리 명호 나중에 개혼했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해, 명호. 너? 아니면 우리 능력 있는 며느리가 차려주든가. 예비 시모는 뚱딴지같이 그런 말도 꺼냈습니다.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 그날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 차에 탄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가 계신 거지? 전화해봐. 나 인사드리게. 일어나셨을라나? 해보자, 그래. 저는 그러고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방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딸 굿모닝. 아, 거기는 저녁이겠구나. 엄마, 명호씨 바꿔줄게요. 명호씨가 할 말 있대요. 어머님, 아니 장모님. 뭐야? 장모님? 네 장모님. 저 은주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허락해 주실 거죠? 그 당시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뵌 적도 없고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셨던 저희 엄마는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게 맞나봐야. 안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에 상견례 자리 가지려고 해요. 시간 괜찮으시죠? 레스토랑 예약해 둘 테니까 오시면 봬요. 여행 즐겁게 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쏟아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조금 황당했습니다. 나 다시 바꿔주지. 그냥 끊었어? 반대하실까봐 끊어버렸어. 그럼 은주야, 레스토랑 바로 예약하고 연락 줘. 조심히 들어가. 그 인간은 그렇게 말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희 엄마한테는 본인이 레스토랑 예약할 것처럼 말해놓고 당연한 듯 저에게 하라고 했으니 정말 황당한 일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저는 그 인간에게 이미 세뇌를 당한 터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예비 사돈에게 줄 좋은 선물들도 사오셨더라고요. 엄마, 아빠, 재밌게 놀다 오셨어요? 우리야 여행 가면 항상 즐겁지. 그나저나 은주랑도 여행 가야 하는데 결혼이라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제가 결혼하는 게 속상해요?
제 무릎에 아버지가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구실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결혼해도 저는 엄마 아빠랑 여행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아버지는 표정이 굳은 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부모님이 여독을 풀기 전에 바로 다음 날이 상견례 날이라서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배탈이 나셔서 밤새도록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설사가 멈추지 않아서 거의 탈진한 상태로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서 바로 레스토랑으로 갈 테니까 두 사람 먼저 가 있어요. 늦지 않게 갈게. 엄마, 혼자 병원 가실 수 있겠어요? 갈 수 있어. 나만 늦게 가는 게 낫지. 가족 다 늦으면 그게 무슨 죄송스러운 일이니? 그래 여보, 병원 다녀와. 우리 먼저 가 있을게.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병원으로 가셨고 저와 아버지가 먼저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가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거의 다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예비 시모와 시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안 간다니깐? 야, 명호야. 못하러 거길 가냐? 이 사람이? 일단 약속이니까 가야지. 성격 죽여.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시모는 상견례 자리에 안 가겠다고 우기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황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병원에 간 엄마에게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불안하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런 제 손을 아버지가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은주야,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잠시 후에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가 레스토랑 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서서 두 분을 반겼는데 두 사람은 저희 아버지를 본체먼체 하면서 그냥 철푸덕 의자에 앉아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하셨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저 은주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아우, 열불나. 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여기 안 오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하도 가자고 해서 왔어요. 은주 아버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딱히 하는 일은 없고요. 예전에 버스 기사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말에 예비 시모가 기가 차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백수. 아주 뻔뻔하게 말도 잘 짓거리네. 아니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사돈은 무슨 사돈? 은주 제가 하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아서 부잣집 딸내미인 줄 알았더니 아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우리 아들 직업이 뭔 줄 알아요? 대학병원 의사예요, 의사. 어디 될 걸 돼야지. 난 우리 아들 개업해줄 줄 알고 오케이 한 건데 이게 다 뭐야? 이런 뭐 사기가 따로 있어. 예비 시모의 외침에 저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백수인 건 말입니다. 아 참, 이런 얘기 해야 되나? 해봐.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네, 제 아내가 가진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젊은 날 힘들게 일한 거 보상받고 싶어서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여행만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의 말에 예비 시모는 삿대질까지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끝까지 구라를 쳐? 재산이 많아? 웃기고 있네. 그지 같은 것들이 월세 사는 주제. 예비 시모의 말에 저도 아버지도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 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 도착을 하셔서 그전 상황까지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짚어서 봤더니 엄마였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너희 아버지 월세 집주인 왔다. 어머니의 말에 남친과 예비 시부모가 동시에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희 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이봐요, 명호 어머니.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 기억 안 나? 보긴 어디서 봐. 어? 너 설마 이제 알아보겠니? 어릴 때부터 가난한 애들 무시하고 다니더니
아들 낳고 엄마 돼서도 변함이 없구나. 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니니까 너희 집 쫄딱 망했잖아. 지 아들 의사인 게 뭐가 그리 유세라고. 명선이 네가 그 집 주인이라고? 너 소식은 들었어. 아버지 재산 물려받았다고. 근데 네가 은주 엄마였다니. 너 결혼 안 했었잖아. 그래, 월세로 사람 들어오기 전에 남편 이름으로 잠깐 살던 건데 너는 남의 집 등기부 등본까지 떼어봤니? 대단하다 대단해. 어릴 때도 그렇게 집요하게 애들 괴롭히더니. 야 정은숙, 너한테 일일이 설명할 것도 없고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여보, 은주야, 일어나. 가자. 그리고 저희 가족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앞으로 가려고 하자 남친과 예비 시무였던 그 사람이 와서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명선아,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내가 우리 아들 좋은 집에 장가 보내고 싶은 욕심에 정말 미안해. 명선아, 자리에 좀 앉아봐. 우리 이렇게 만난 거 인연이야. 우리 아들이랑 네 딸내미 천생연분이라고. 응? 명선아, 제발. 은수가, 너 정말 소름 끼친다. 사람 마음이 어쩜 그렇게 한순간에 뒤바뀌니? 아까 하던 대로 해. 죄송해요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불찰을. 어머니와 상관없이 저는 은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환상이 와장창 깨지고 그 인간이 저에게 세뇌시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웃기지 마, 김명호. 너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잖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너 의사는 맞니? 그것도 의심된다. 은주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땡땡 대학병원 레지던트야. 알잖아. 네가 의사건 대통령이건 이제 난 개뿔도 관심 없거든? 너는 애초에 내가 아니라 내 배경이 더 좋았던 거지? 내가 미쳤지. 야, 김명호.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저를 엄마의 고향 친구이자 저희 예비 시무였던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야, 정은숙. 눈 안 깔아? 뭘 잘했다고. 귀한 내 딸을 그런 눈으로 쳐다봐. 참 소문이 무섭네. 언제 네 귀까지 내 이야기가 들어갔냐? 세상 좁다 좁아. 그치? 아휴, 징그러워. 여보, 은주야. 그냥 가자. 명선아, 제발 가지마. 내가 이렇게 빌게. 어? 너 완전 부자라며. 내가 몰라봤다. 미안해. 용서해줘. 하참, 웃기지도 않아서. 그렇게 돈만 밝히면서 넌 왜 아직도 구질구질하게 그러고 사니? 다른 게 구질구질한 게 아니야. 재력 보고 사람 구분하고 조아리는 네 인성이 구질구질한 거야. 알았니? 뭘 알겠니 네가? 저희 엄마는 퍼부으셨어요. 그때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사이다를 한 사발 마신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두 사람을 발로 차고 지나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는 분에게 물어서 남자친구가 정말로 땡땡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있는지 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 전에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치고 잘렸다고 했습니다. 이놈 의사도 아니네. 의료사고 내고 사람 죽이고 의사 면허도 박탈됐다는데? 아이고 가지가지 12가지 다양하게 한다. 은주야 잊어. 오늘 있었던 일 다 잊어. 의사라는 말까지 결국엔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엄마 아빠는 잊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날 일어난 사건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 말에 엄마가 저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잘못 하나도 없어. 개뿔도 없으면서 며느리 덕 보려고 난리친 그년이 잘못했지. 아, 어쩜 그렇게 지 아들까지 사기꾼으로 만들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봐? 참나. 정말 인간 이해 아니니? 울지마, 은주야. 눈물도 아깝다. 엄마의 품에 안겨 저는 한참을 울었고 아버지도 어이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등기부등본까지 떼봤을 줄이야?
왜 그렇게 쌩쌩 찬바람이 부나 했더니 이 집이 월세로 나오니까 그랬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말이야, 여보. 월세? 우리 집이 몇 채인데. 당시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은 원래 월세를 주던 집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자 월세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 가족이 평창동 쪽에 전원주택 새 집을 짓고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여행을 줄이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하신 결정이었습니다. 집이 완공되기 전까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그 강남 아파트에 아버지 이름으로 월세를 내서 살았던 거예요. 어차피 평창동 집이 완공되면 강남 집은 월세로 내줄 거였으니까요. 상견례 날 만난 예비 시모의 추태에 온 가족이 허탈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니 그놈은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가 의사가 맞다며 의사 면허증까지 보내주며 생쇼를 벌였습니다. 은주야, 나 의사 맞아. 우리 엄마는 원한다면 평생 안 만날 수 있어. 나 좀 다시 만나주라. 연락 줘.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바로 그 인간의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다하다 제가 다니던 회사까지 찾아와서 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엄마가 한 실수 때문에 너랑 헤어질 수 없어. 나 너 못 잊어. 은주야. 남의 회사 로비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얘기 다 끝났고 더 할 말 없어. 너 의사 면허 정지됐던데? 이렇게 의사 행세하고 다니는 거 불법인 거 몰라? 고소할까?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희 엄마가 우리 집 등기부 등본 떼어본 듯이 나도 너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자 그 인간은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자기 목에 대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너 지금 나랑 같이 안 가면 나 이 자리에서 죽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저는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는 놈인 걸 뻔히 알았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땡땡 빌딩인데요.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스토킹 범죄자가 있어서요. 네, 빨리 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통화를 하자 그놈은 정말 신고한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다가 줄행랑을 쳤습니다. 정말 신고했어? 정말? 은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 은주야, 제발 나 좀 봐줘. 일단 오늘은 그냥 갈게. 근데 나 너 포기 못해. 은주야, 사랑해. 지랄하지 마. 이 비겁한 자식아. 다신 오지 마. 그 인간이 도망간 후에 도착한 경찰이 CCTV를 살펴봤고 제가 당한 협박 문자들 등 증거를 수집해서 결국 그 인간은 경찰에 붙잡혀 구속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인간이 또 저를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인간은 의사사칭, 협박, 스토킹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됐다고 들었어요. 회사를 그만둔 후에 저는 집이 완공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은주랑 셋이서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다. 우리 은주 스페인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잘하고 든든해. 그치 여보? 그러게나 말이야. 자랑스런 우리 딸. 아유 엄마 아빠 징그럽게 왜 이러세요? 근데 사실 저도 너무 좋아요. 진작에 같이 여행 다닐걸. 그때는 우리끼리 다니는 게 더 좋기는 했지. 뭐라고요? 실망이다 아빠. 저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오랜만에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렇게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직접 차릴 여행사에 대한 구상도 하고 사업 관계자들과 미팅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8개월간의 여행을 마치고 저희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창동에 완공된 저희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던 대로 넓은 정원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온 지 얼마 후에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여행사를 설립했습니다. 좋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저희 여행사는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일도 성공했지만 현재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 일을 겪고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놀라셨죠? 저도 제가 다시 남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신도 짝이 있다고 제 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써줘서 저는 아이를 낳고 제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당신 안 만났으면 나 어쩔 뻔했어? 나도 은주 만나서 하루하루가 꿈속에 있는 기분이야.
은주야, 아이 낳느라 고생했어. 푹 쉬고 너 하고 싶은 일 다 해. 나 육아휴직 싹싹 모아서 다 쓸 거니까. 아유, 정말 고마워, 여보.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은주야.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그 당시 남편을 생각하면 정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전 남자친구와 만약 결혼을 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고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아요. 다행히 그 결혼 성사되지 않았기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제 일도 하고 가족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 위복이라는 말이 딱 저에게 맞는 말이겠네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정말 예뻐하세요. 남편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남편에게 장인어른 말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자네,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이 더 편해요. 저한테 아버지는 안 좋은 기억이라서 장인어른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내가 괜한 말을 했네. 그래, 좋다. 장인어른이 더 좋지 뭐.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도 친구가 되셔서 사돈이지만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쓰면서 전남친을 떠올리니 또다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직업이 의사면 뭐하나요?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인성 파탄자도 있는데요. 결국 의사 자격도 박탈되고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꼭 이겨내시길 바라며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